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이변시부터 하겠습니다. 그 문제 요약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그 요약표 제가 나눠줬죠. 그거 저기 문제 요약 자료로 이렇게 문제를 다 판사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요약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내일간 해서 국제사법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국제거래법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기출 모의고사를 모두 다 일독하게 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해 변시부터 하겠습니다. 오해 변시 보면 이제 사안이 그 요약도를 보시면 을이 그 한국에 이제 상고서를 둔 화가죠. 근데 이제 그 갑법인에 이제 그림 매매를 위탁을 하죠. 자기가 그린 한 점을. 근데 이제 그 갑법인이 이제 그 보험회사인 병과 보험 계약을 하죠. 분실 도난 뭐 이런 거 위험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 약관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갑과 병 사이 약관에 보면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영국법 및 영국 강습법을 중고법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그래서 영국법 중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도 기출이 좀 되어서 좀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갑이 이제 정으로부터 이제 그림 구매 희망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중개 요청을 하면서 정에게 송부하고 그 그림을 수령한 정은 이제 그 횡령을 하죠. 무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유용했죠. 이런 사안에서 이제 갑과 병 사이에 보험 계약의 유약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이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제 그림을 무에게 처분하기 전에 대량으로 복제한 다음에 이제 그걸 대한민국으로 복제품을 반입해서 수요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술품 가격이 상승하자 무는 이제 선의 기에게 그림을 매각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전제사실로는 이제 보험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A국으로 인정된다라고 전제사실이 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접 관련지 생각하면 26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험 계약이면 용역 그 위임 도급 이와 유사한 용역 계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26조 1항에 따라서 밀접 관련지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전제사실에서 A국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제사실 2하고 3은 이제 보험계약 성립과 관련된 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성립 관련돼서 29조를 생각을 할 때 29조 2항 그 성립 저지 규정을 꼭 참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제사실 4에 보면 애국법에 의하면 이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5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자격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전제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1에서 보면 갑이 병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중고법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사실 보험계약 성립하면 29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가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 사안이 조금 복잡한 게 중고 약관의 성질을 결정을 해서 중고법 분열이나 또는 분열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아예 그 실질법 중고 약관 자체를 중고법적 지정으로 인정해서 이제 분열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법적 지정을 해서 26조로 갈 것인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성립 및 유효성으로 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29조 1항에서는 보험계약 성립하고 유효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2항에 대해서는 그 저지 규정이 있죠. 성립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아닌 성립에 대해서만 저지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중고법 결정이 아니라 상고수지법을 운영해서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언급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해설에는 지금 조금 간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29조 1항 규정 자체를 보시면 29조 1항에서는 계약의 성립은 그 계약에 적용될 중고법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계약에 적용될 중고법이라는 거는 계약의 중고법은 25조부터 28조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중고법이라고 하면은 25조부터 29조까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사안에서 이제 중고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제일 먼저 국제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전까지만 해도 항상 1번은 국제재판 관할, 그 다음에 2, 3, 4번에서 중고법 결정을 했었는데, 국제재판 관할이든 중고법이든 그런 결정하게 되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는 지금 이 사안이 외국적 요소를 갖는 법률 관계인지, 그래서 국제사법을 통해서 국제재판과 중고법을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일본에서 중고법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일본에서는 반드시 무조건 기계적으로 중고법 저희 국제사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국제사법 적용 여부의 제일 포인트는 뭔가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세 가지 요소죠. 첫 번째 당사자의 국적과 주소. 두 번째는 계정의 목적물. 세 번째는 법률 사실인데 법률 사실 중에서 주요한 게 법률 행위지, 그 다음에 불법 행위지 두 가지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사자, 국적, 주소, 계정의 목적물이 외국에 소재하는지. 세 번째는 법률 사실 중에서 법률 행위지하고 불법 행위지가 지금 외국에 있는지. 사안에서 문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제기했는데 보면 갑은 그 A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병은 지금 보험회사인데 B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요. 당사자의 그 국적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적 요소가 있다. 뭐 기타 다른 거 보험 계약과 관련돼서 좀 언급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개가 있으니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을 통해서 이 중고법을 결정한다. 근데 이제 사안에서 계약이 성립이 문제가 되어 있죠. 성립하였는지 하면은 조문 29조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29조에서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경우에 이 법상 적용될 중고법. 이 법상 적용될 중고법,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을 경우에 이 법상 적용될 중고법이라는 것은 25조부터 28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조부터 28조를 가는데 문제는 사안에서 그 영국법 중고 조항이 있죠. 이 영국법 중고 조항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게 저촉법적 지정인지 아니면 실질법적 지정인지가 문제되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판례는 물론 이제 학설은 좀 일부 견해 다른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지급에 관하여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립에 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성립에 대해서는 지금 그 중고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 사안 자체, 먼저 이제 저촉법적 지정이라고 했었을 때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영국 그 보험 계약의 책임 및 지급에 관한 부분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성립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없다라는 것은 성립에 대해서 새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여를 인정하게 되는 근거 조문이 뭔가요? 25조 2항이죠. 국제사법 25조 2항에 보면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해서도 중고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반드시 언급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책임 및 그 지급에 대해서만 있으니까 성립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중고법 합의가 없다. 그러면 중고법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된가요? 25조에 의한 묵시적 선택이 없으면 26조로 가겠죠. 그래서 26조로 가는데 이게 그 전제사실 1이 없으면 이 그 보험계약 같으면 대부분 뭐 용역계약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밀접 관련지를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사안에서 전제사실 1 때문에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국가는 A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A국법이 보험계약 성립의 중고법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립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전제사실이 이렇게 1, 2, 3, 4, 5가 되었는데 지금 사안과 지금 관련된 전제사실은 1번, 2번, 3번입니다. 근데 2번, 3번을 전제사실을 그냥 주어지지 않죠. 2번 같으면은 A국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납입하면 보험회사 승낙통지와 관계없이 1개월이 경과하면 승낙으로 간주된다. 라고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B국법에 의하면 이제 승낙 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29조 2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법에 따라 당사자 행위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의 상고조치법을 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안에서 비국 병 같은 경우는 비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데 비의 상고소지인 비국법에 의하면 승낙 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원용을 해서 계약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29조 2항은 그 중고법 그 결정뿐만 아니라 저지할 때 유일하게 조금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29조 2항 언급하지 않으면 조금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사안에서는 A국법으로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29조 2항에 의해서 저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험계약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까지 언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서 보면 정의 그림을 착복해서 무에게 처분하죠.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거법이 어디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정의 착복해서 무에게 처분했을 때 지금 A국 화랑에서 이제 그림 매매를 하는 그런 사안이죠. 그랬을 때 불법행위인데 여기 또 이제 국면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으로 갔을 때 보면 사안이 똑같은 사안을 묻는 게 아니라 약간 국면이 달라지면 중고법 결정을 할 때 간단하게나마 반드시 국제사법 적용 여부를 언급을 하시고 그래서 외국적 요소가 있다라고 반드시 포섭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제사법을 통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고법 32조로 간다. 근데 사안에서는 보면 뭐 중고법 사후 합의가 없었고 33조 그 다음에 뭐 법률관계 없죠. 그 다음에 동일한 상관소지 있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불법행위지인 그 A국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복제품이 그 납원에서 이제 복제를 한 다음에 한국에 지금 한국의 수요자를 통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중고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배점이 지금 10점으로 되어 있어요. 배점을 보면 근데 전제사실에 보면 5회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재산권 24조와 관련된 게 간단하게나마 조약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하는데 이제 조약을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4조를 그냥 적용한다. 물론 이제 국제사법 적용 여부 한 다음에 조약이 있으면은 조약이 우선하는데 사안에서는 조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 전제사실을 반드시 포섭을 하셔야 돼요.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24조로 가는데 24조에서는 24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식이죠. 그 자체로. 근데 24조의 의미를 요즘 그 해설이 조금 잘못된 게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침해지법에 따릅니다. 그런데 그 침해지법의 의미를 특허 등록국이 아닌 침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거 책에 뭐 참고로 지금 아마 기출이 돼서 이제 다음번에는 또 나오진 않겠지만 참고로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책 가지고 있으면 혹시 제 거 책 있으면 6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63페이지나 아니면 오해 변시 관련돼서 그 풀이 잠깐 보시면 그 특허 등록을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인 B가 영국에 등록한 특허권을 한국인 A가 독일에서 침해했다 이랬을 때 그 침해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는 특허 등록국은 영국이고 침해국은 독일이다. 따라서 침해지는 독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독일에서 등록을 만일에 하지 않았을 때 침해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일단은 침해지라고 하면은 영국이 아닌 독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안에서 보면 여기서 보호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호국을 침해지로 보고 복제 판매지인 A국이 아닌 보호국인 한국법이 적용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실 한국에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법이 침해지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해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거 그 해설에 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3번과 관련돼서 을이 기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림의 인도서를 구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그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재판 관할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예전에 하도 일본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밀려났죠. 예전에 그 하면은 첫 번째 당연히 국제사법 적용 여부 했듯이 그 외국적 요소가 있는 거 세 가지 쓰셔야 되죠. 외국적 요소요. 당사자, 국적 주소, 그 다음에 개정의 목적물, 그 다음에 법률 사실 중에서 법률행위지, 불법행위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재판 관할. 요 관할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2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2조. 그 다음 관할과 관련된 조문이 어딘가요? 27조, 28조가 이제 좀 관할과 관련돼서 있고, 그 다음에 합의관할, 변론관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2조하고 14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정선고하고 그 행위능력, 예전에는 행위능력인데 지금 뭐죠? 후견인, 그러니까 뭐 지정하고 막 이런 부분 있죠. 14조에서 보면 한정치상, 금치산, 뭐 후견 개시, 뭐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 이런 부분이죠. 12조 14조에서 관할이 한국 법에 의해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그냥 그 한국의 중국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한국의 국제재판 관할과 중국법 한국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관할과 관련돼서는 이게 전부죠. 그다음에 2조와 관련돼서는 중요한 게 2조 1항에서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는데 실질적 관련성은 연결점하고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 원칙을 통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2조 2항에서 국제재판 관할의 특성을 고려해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연결점과 관련돼서는 주로 뭔가요? 토지관할이죠. 국내 토지관할인데 민소하고 가소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특히 가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게 전속관할이에요. 그래서 민소보다는 혹시 이혼이나 부양, 재산분할이 나오면 반드시 가사소송법을 통해서 토지관할을 찾아내시면 조금 더 가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뭐 국제재판 관할을 갖는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뭐 크게 좌우한다기보다도 하여튼 가사소송법을 통해서 연결점을 찾는 과정을 언급을 해주시면 뭐 단순하게 민소보다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분의 이윤과 합리 원칙, 이거는 뭔가요? 뭐, 원피고의 소송 수행이 편리, 법원의 증거조사가 영위한 경우, 이게 주로 이제 적공신경이죠. 민소에서 말하는 이런 사안인데, 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국제재판 관할에서 공평은 조금 다르죠. 당사자 간의 공평, 외국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공평을 좀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수성과 관련돼서는 약간 배척할 수 있는, 재판 관할지에서 의도적인 경제활동 부존재 또는 뭐 편의치적일 경우에는 국제재판 관할의 특성을 고려해서 뭐 배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타당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국제재판 관할은 어떻게든 시험에 나오죠. 뭐 배점이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죠. 10점 정도로. 예전에는 뭐 보통 15점 정도는 주어졌는데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조에서 4, 5, 6항이죠. 여기는 3, 4, 5에 관할의 조항이 있고요. 합의관할, 변론관할. 변론관할은 2회 변시에서 나왔죠. 이것도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2014년 정도에 변론관할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혹시라도 나오면 이 변론관할을 목자를 따로 빼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조, 14조, 12조 관련돼서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 정도 관련 조문 미리 준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리기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유권에 기하에서 그림 인도를 소를 제기할 경우에 재판 관할이 있는지 2조에 따라서 이제 쭉 하시면 되겠죠. 이제 피고 기의 주소지, 기가 뭡니까? 한국이죠. 한국으로 한국에서 이제 그림을 매김했는데, 기의 주소는 한국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고 을 같은 경우도 상고소가 한국에 있고, 그래서 이제 소송 수행이나 증거 조사에 한국 국제재판 관할을 갖는 게 편리하다.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 인정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여부, 여기 관련돼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 책에만 제가 이제 교과서를 모두 다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제가 목차를 따로 뺐어요. 이 부분만 교수님 언급을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 거 혹시 책 가지고 있으면 물권의 증거법과 관련돼서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2페이지 보면 목적물물 소재지 변경, 이게 지금 국제사법이기 때문에 국제 간 이렇게 이제 소재지가 변경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소재지만 변경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소재지 변경과 물권 변동인데 이해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은데요. 물권 변동 요건 완성 후에 소재지가 변경되면 이제 신소재지법에 의하면 요건이 미완성이어도 물권 변동의 효과는 인정된다. 그런데 물권 변동 요건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소재지를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은 물권 변동은 법률 요건 완성 당시에 목적물 소재지법에 의한다. 이 정도를 반드시 언급을 해주셨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기가 그림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논하되 무가 이 그림을 매수한 시점, 무는 지금 정의 고객이었는데 A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A국 화랑에서 그림을 매매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목적물이 A국에 소재했을 때는 지금 선의취득, 그러니까 무 자체는 선의였지만 A국법의 전제사실 사에 따라서 A국법에 의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무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매수 시점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근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무가 매수한 다음에 한국으로 그냥 반입만 했죠. 반입한 경우, 반입했었을 때는 어떤 사실행위지 어떤 법률행위가 있지 않았죠. 매매를 해야지. 선의취득의 요건이 뭔가요? 양도를 해야 되죠.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매매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성되지 않아서 소지지 변경으로 인해서 중국법이 그러니까 그 뭐죠?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권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무가 기한테 매매를 했었을 때 기한테 매매했을 때는 기는 한국이죠. 한국에서 무 권리자가 선의의 기한테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 민법 249조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런 사안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의 해설이 조금 물론 이제 19조 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조 2항에 그 19조에서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이 사안에 적용되는 건 19조 2항과 관련된 논의죠. 그러니까 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해야 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지법에 의한다. 이 말은 물권의 종류, 내용 또는 그 물권의 존재 자체 이런 사항이고 이제 사안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변동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19조 2항 관련된 거죠. 권리의 득실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19조 2항의 논의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페이지 제 거 책 62페이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시면 쉽게 문제 해결은 됩니다. 사실 교수님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거 지금 각주를 안 달아놔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표시 나가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지금 판례가 좀 몇 가지가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언급이 되어서 사회 때 사회 보신 분들이 그 다음에는 뭐 최신 판례를 계속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국제사법은 판례를 하나 아는 것보다도 기본 논리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응용해서 문제를 쓰시면 크게 가점에 이제 크게 득점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모의고사 보면요, 제 거가 그 문제 요약 자료가 2016년 거 빼고 이제 사회변시로 잠깐 넘어가세요. 사안에서 보면 매수인 갑은 한국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매도인은 A국 B주에 이렇게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은 천연가스 공급 계약이죠. 그리고 이제 병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설립된 은행, 그 다음에 정은 A국 B주에 설립된 은행이죠. 이제 천연가스, 이제 각과 을이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하는데, 중고법 합의를 A국법으로 했고, 해박은 적용되지 않고, 또 관할 합의도 했죠. C국으로 관할 합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은행에 이제 갑은 이제 을을 수익자라는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였고, 병은행은 이제 을을 수익자라는 신용장 개설하고, 그 다음에 정은행은 을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했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했는데 그 천연가스의 품질 하자가 발생해서 발전소실의 손상을 가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제 사실에 보면 이제 외국의 연방법과 관련돼서는 에너지 자원의 모든 에너지 자원의 무력 거래에 대해서는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그리고 이 전제 사실 2에서는 이제 연방법을 적용받을 때는 이율은 7%의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C국은 이 사건 계약이나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게 지금 전제사실 1이나 4번 같은 경우는 판례에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일부러 좀 집어넣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판례를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판례를 몰라도 그냥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일단 이제 먼저 첫 번째, 갑이 병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다음에 정은행이 병은행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지, 먼저 갑하고 을이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하는데 관할을 갖다가 시국을 했어요. 여기에서 국제재판 관할에서 지금 국제재판에서 합의 관할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외국으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하는 경우 있죠. 뭐 아시다시피 대외 합공, 합리적 관련성 요구하고요. 이거는 외대 합공이 되겠죠. 근데 이 합리적 관련성과 관련돼서 소수설은 이 갑과 을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가 유력설이고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을 하는데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갑국으로 하거나 아니면 을국으로 해야 되는데, 갑국으로 재판 관할을 하면 당연히 을한테 불리하고 을국으로 한다는 것은 갑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제3국인 병국으로 이렇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병국으로 국제재판 관할을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소설이고, 이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력설입니다. 근데 다수설 판례는, 다수설하고 판례가 반드시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전제사실 3에서 시국은 이 사건 계약이나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관련성에서 탈락된다. 그래서 이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논의를 해야지, 오히려 그렇다라면 시국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갔느냐. 이 합의관을 탈락되면 뭔가요? 이전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안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하시더라도 소수설에 따라서 이 사안, 그러니까 그 합의 국제재판 관할에서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소수 견해를 따르더라도 다수설에 따르면 합리적 관련성이 요구돼서 이 전속적 관할 합의는 무효다. 이런 가정적 논의. 그렇다면 2조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을 찾아보겠다. 이렇게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이고, 그렇다면 가부 청구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2조에서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연결점, 그 다음에 배분의 이념과 합리 원칙, 대부분 연결점 하나만 좀 찾아놓으면 뭐 의무이행지, 뭐 영업소, 뭐 이런 거 좀 민소법 관련돼서 12조, 18조 이렇게 좀 찾으면 연결점이 인정된다. 그리고 기기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소송 수행이 그 당사자한테도 편리하고 법원의 증거조사도 용이하다. 이래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재판 관할을 폐지할 뭐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은행의 청구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의무이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장 개설은행 소지지가 되죠. 그래서 민소법 8조 영업소 소지지 같은 경우 12조 대한민국인 점을 비춰보면 당연히 정은행 청구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제 가진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크게. 그리고 반드시 국제재판 관할 관련돼서 2조를 언급을 하실 때는 2조 1항과 2항만 쓰는 게 아니라 한 줄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게 역주지설, 그 다음에 조리설, 수정, 역주지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언급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학설로 언급하고, 왜냐하면 수정, 역주지설을 그러니까 입법한 게 2조거든요. 그래서 뭐 종래 학설에는 역주지설, 그 다음에 조리설, 수정, 역주지설이 있는데, 이제 현재는 국제사법 2조가 뭐 2조 1항에서 실질적 관련과 그 다음에 2조 2항에서 국제재판 관할의 특성을 고려한 이런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 2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하여튼 학설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쓸 필요 없더라도 이런 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역주지설은 이제 토지 관할을 통해서 반대로 토지 관할이 있으면 이제 국제재판의 관할도 있다. 뭐 물론 이제 토지 관할은 국내 관할이지만 그걸 상대방으로, 그러니까 국제재판 관할로 이렇게 해서 역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조리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나를 뭐 하는 거고, 수정 역지시설은 이 역지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리설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건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연결점이라는 거는 토지가 날 부분이죠. 이게 역주시설이죠. 그 다음에 배분의 영인과 합리의 원칙을 고려한다는 거는 조리설이죠. 이걸 입법한 게 이제 2조라는 거죠. 그 수정 역지시설의 의미는 이런 두 가지를 결합해서 결정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의 2번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중급법은 무엇이냐.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면 반드시 한국에서 손해배상은 두 가지 양대 책임책이죠. 체불과 불법행위. 반드시 그러니까 기회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체불만 묻는지 불법행위만 묻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반드시 두 개를 다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의 중급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천연가스 공급계약과 관련돼서 지금 그 품질의 하자가 생겨갖고 발전소 연소실에 그 손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채무 불이행 체불의 사유는 이제 민법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행 지체,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 뭐 불완전 이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부분도 채무 불이행 그런 사유가 되죠. 그런데 지금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면은 이 채무 불이행의 효과는 이제 손해배상으로 하는 건데,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이론 사안은 뭔가요? 계약의 효력 부분이죠. 계약의 효력 부분이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은 중급법을 어디로 갈 것이냐? 계약의 효력은 25조부터 28조로 간다. 그래서 계약이 중급법으로 따른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 타이틀이 이제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나왔는데, 이거는 굳이 불필요하겠죠. 근데 갑과 을이 모두 다 뭔가요? 회사죠. 그래서 27조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조하고 26조가 문제되는데, 이 당사자 간에 25조에 의한 합의가 있었죠. 근데 지금 판례에서 전제사실 1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그 판례예요. 보통 그 갑과 을이 합의를 했을 때 연방법인 그 A국의 연방법으로 이렇게 모든 분쟁은 A국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규율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급법 합의를 연방법으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유효한지가 사실은 판례에서 쟁점이 됐어요. 근데 요거까지 쓰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일반 그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중급법 합의를 갖다가 연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이게 유효한지, 뭐 극소수기 견해이긴 한데 연방법으로 합의한 거는 무효다라는 극소수 견해가 있는데, 다수결과 판례는 연방법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중급법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게 다수결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수결의 근거는 국제사법에 보면 3조 3항이 있죠. 3조에 보면 그 3조 3항에 보면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그 법을 달리하는 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때 이제 법 선택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 이게 뭔가요? 준국제사법이죠. 그리고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조 3항에 의해서도 연방법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연방법으로 하는 중급법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게 다수결이고, 판례도 지금 여기 전제 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방법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A국법으로 하는 그 중급법 합의가 당연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을 때 손해배상증거법은 A국법이 된다. 근데 지금 사안에서 배점을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뭐 합의관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안도 그 갑의 청구하는 거랑 정의 청구하는 거랑 두 개죠. 그리고 이제 갑의 청구하는 경우는 합의관할 그 다음에 2조 그 다음에 정의 청구하는 경우는 2조 부분을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체불로 인한 손배 청구 하나밖에 없는데도 25점이나 돼요. 그렇다면 이 연방법으로 하는 이런 합의를 요거를 생각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요거는 이제 사실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지 않으면 대비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25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25조 뭐 지금 중고법 합의가 있었는지 A국법이다. 끝. 여기서 끝나버리면 25점짜리가 너무 쓸 게 없죠. 그렇다면 계약의 효력, 이 법률관계 성질 결정을 좀 하십시오.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체불이 뭔지, 체불은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 언급을 하시면서 법률관계 성질 결정을 통해서 25조 쓴다. 그리고 총론에 있는 부분, 뭐 8조, 9조, 뭐 당연히 9조 같은 건 판정 그 문제가 안 되죠. 그 국제사법 돼 있지 않고 중고법 지정의 예외 8조, 그 다음에 8조, 9조, 7조, 10조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방법 같은 경우는 3조 부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았는데 상고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요. 3조에서 보면 그 봉급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물론 3조는 이제 생각하기 힘들면 일반적으로 그냥 중고법 지정의 예외나 7조, 10조 부분을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쓰십시오. 그냥. 요걸 반드시 기억을, 그러니까 써놓으면 이제 25점 배점이 너무 높았었을 때 지금 딱 봐도 이거 계약 25조로에 의해서 A국보로 결정된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뭐 15점, 최대 15점이죠. 나머지 10점짜리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사안에서는 물론 이 판례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전제사실 1을 잘 포섭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배점에 한 10점 정도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은행이 이제 병은행을 상대로 한 그 신용장 지급 그 대금 청구의 중고법이 무엇이냐 라고 관련돼서 이 부분도 이제 판례의 내용인데요. 그 전제사실 4, 병은행과 정은행 사이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게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 변시가 하도 뭐 신용장 해서 대부분 보통 이제 갑, 을, 병 이게 지금 여기 수입업자죠. 이게 수출 이게 지금 신용장 개설은행이고요. 예, 매입은행인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개설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수익자인 을이 병은행에 돈을 지급해달라 또는 정은행이 병에게 지금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라는 게 주요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주로 문제되고 두 번째로 이게 문제된 사안에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상황이죠. 정은행이 병을 상대로 이제 신용장 대금을 청구하라는 건데 이 지금 병은행과 정은행 사이에 그 전제사실 사에 보면 이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판례에서 뭐냐면 병은행 같은 경우 정은행에게 그 신용장 매입에 수권을 주고 그 다음에 매입에 수권을 주고 이 정은행이 매입에 대한 대금을 상환하는 그러한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정은행이 이 병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그 매입하는 것은 정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26조 2항 3호가 말하는 위임 도급 이사 뭐 그런 유사한 관계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26조 1항에 따라서 그 당사자 간에 가장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결정해라 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안에서 위임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만 없기 때문에 위임 26조 2항의 3호에 보면 위임 도급 및 이와 유사한 용역 계약이죠. 그래서 이게 예시 조항이지 한정적 열고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 계약이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조 3항 2항 3호에 따라서 결정해도 되고, 또는 위임 계약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면 그냥 26조 1항에 따라서 밀접 관련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결정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었죠. 사안은 포섭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이 안 된다고 해서 용역 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물론 26조 1항으로 결정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법은 이제 그 소술하실 때 자신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안을 잘 포섭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 소촉법상 이율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인 소촉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안에서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문제되죠. 지금 제 거 책에 맨 앞에 조금 한번 보시면 8페이지인가요? 꼭 준비를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 거 8페이지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실체와 절차에 구별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법률항의 성질 결정 중에서 약간 특수한 문제에 해당한다. 근데 절차의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법정지법에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되는 사례로 소멸시효 상계 소송 비용 입증의 정도, 담보권 실행 방법, 그다음에 소촉법상 이자. 실체 문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실체 중고법으로 따르겠죠. 주로 이제 계약의 중고법으로 따르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요. 지금 상계하고 그 다음에 입증의 정도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담보권 실행 방법은 계속 나왔어요. 담보권 실행 방법은 지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안 나온 게 입증의 정도,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있고, 제가 나눠드린 마지막 26번인가 그쪽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입증의 정도, 그 다음에 상계 관련된 판례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법률항의 성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촉법상 이자가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는 이제 원본과 이자가 있죠. 이게 변제기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제기를 지나면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지연손해금이죠. 법률 용어는 지연손해금인데, 계속 그 변제기를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소를 제기하죠. 소 제기하면 어떻게 된가요? 물론 지연손해금인데 한국에서는 소촉법상 이자, 이게 보통 민사는 지연손해금 5% 약정하면 다르겠지만요. 상사는 6%죠. 근데 소촉법상 이자는 어떻게 된가요? 예전에는 24, 20 이렇게 됐다. 지금은 15%로 바뀌었죠. 이 15% 부분은 과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해서는 실체의 문제라는 게 한국에서는 다수설이고 판례고, 다수설이라기보다 이건 이론이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 지금 소촉법상 이율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 정책적인 고려 부분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 같은 데는 이율을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좀 뭐랄까요? 죄악시한다고 할까요? 이율 같은 이자 받는 거는 조금 호의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게 이자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법 정책적인 고려이기 때문에 법정지에 따라서 법정지의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례는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실체의 문제다라고 명백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거기 잘 아시겠지만 그 12번 각주
보듯이, 그러니까 절차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본 채권의 중고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본 채권의 중고법이면 지금 계약 상 사안에서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은행의 청구에서 이제 원본 채권의 중고법이 어딘가요? A국의 연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정은행 신용장 대급 청구 같은 경우는 정은행의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서촉법상 이율, 지금 뭐 여기 15%로 바뀌었죠. 20%가 아니고 이렇게 이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회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